물 한 모금만.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절규. 하지만 아무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29살 젊은 아내는 단 몇 걸음 거리에서 남편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린 시아버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정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735년 6월 한성구 반송방의 작은 기와집에 밤새 울려 퍼지던 산고의 소리가 그쳤다. 새벽 첫 닭이 울 무렵 통선홍씨 가문의 둘째 딸이 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다. 그해 봄, 할아버지 홍연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아들의 집 위로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홍연보는 무릎을 탁 쳤다. 이놈, 분명 집안에 큰 인물이 날 것이다. 그리하여 며느리가 해산하던 날, 홍연보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달려온 그는 갓난아기의 또렷한 눈망울을 보며 이 아이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운을 바꿀 것이다. 허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통산홍 씨는 조선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가였으나 홍봉안에 대해 와서는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집안이었지만 그 학문만으로는 끼미를 잇기 어려운 세상이었다. 아버지 홍봉안은 재주는 뛰어났으나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다. 봄, 가을마다 한양으로 올라가 시험장에 들어서지만 돌아올 때면 언제나 빈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책상에 엎드려 밤새 한숨을 내쉬곤 했다. 이번에도 또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서방님, 하늘의 뜻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아이들 앞으로 어찌 설지 모르겠소. 홍봉안의 시름은 날로 깊어갔다. 큰딸을 시집 보낼 때조차 변변한 혼수를 장만하지 못했고 친척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둘째 딸은 유별났다.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달리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어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아이였다. 어머니가 바느질할 때면 옆에 앉아 실 끝을 따라가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글을 읽을 때면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 아이는 참 신기합니다. 말은 적게 하면서도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웃 아낙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9살이 되던 해 아이의 총명함은 더욱 두드러졌다.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읽는 책 내용을 대강 이해했고 집안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홍봉안이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왔을 때였다. 온 가족이 침묵 속에 저녁상을 받고 있는데 9살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맑은 목소리에 홍봉안의 마음이 뜨끔했다.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쓰러우면서도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딸이 기특했다.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하니 분명 그럴 게다. 1744년 봄,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궁궐에서 왕세자 사도의 세자빈을 간택한다는 소식이 한양 전역에 퍼졌다. 조선의 모든 양반과 딸들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홍봉안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딸을 바라보았다. 10살의 소녀는 여전히 조용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남달리 맑고 깊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아이라면 홍봉안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다. 여보, 우리 딸을 간택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직 10살인 아이를 궁궐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 허나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오. 홍봉안은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얘야, 아비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궁궐에 들어가 세자빈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10살 소녀는 한참 동안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아이다운 천진함과 함께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이 섞여 있었다. 간택 과정은 복잡했다. 수많은 양반과 딸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 몇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가 정해졌다. 홍 씨는 매번 심사를 통과했다. 용모가 단정했고 예의가 바르며 무엇보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침착했다. 마지막 날 궁궐에서 최종 발표가 있었다. 풍산홍 씨, 홍봉안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간택하노라. 그 순간 홍봉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다. 입궁을 앞둔 마지막 밤, 홍봉안은 딸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다. 얘야, 네가 들어갈 곳은 이 아비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곳에서는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이 모두 목숨과 직결된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새겼다. 그러하니 항상 경계하고 항상 배우거라. 무엇보다 네 마음을 잃지 말고 지혜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거라. 아버지의 음성이 떨렸다. 혹시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 속에는 이미 소녀가 아닌 무엇인가를 각오한 여인의 단단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튿날 새벽, 궁궐로 향하는 가마가 홍씨 집 앞에 섰다. 10살 소녀가 가마에 오르는 순간 한 시대의 거대한 비극과 영광이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가마가 멀어지는 뒤로 홍봉안은 마당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가 없었다. 과연 저 어린 딸이 궁궐의 모든 위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직 그는 몰랐다. 딸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할 것이라는 사실을. 1744년 가을, 창덕궁 배조전에 붉은 단풍이 마당에 흩날리던 날이었다. 10살의 세자빈 홍씨가 궁궐에 발을 들인 지 석 달이 흘렀다. 아침 해가 처마 끝을 비출 무렵 궁녀들의 경쾌한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세자빈 마마, 기상하실 시각이 옵니다. 장군 김씨가 조심스럽게 침전 문을 두드렸다. 곧이어 침전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홍씨는 이미 잠에서 깨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궁궐에 들어온 지 석 달. 그녀는 단 한 번도 정해진 시각에 늦은 적이 없었다. 아니, 늦을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행동이 법도였고 모든 순간이 시험이었다. 세수를 마치고 조복을 갖춰 입은 홍씨의 모습을 본 궁녀들은 속으로 감탄했다. 겨우 10살인 아이가 어찌 이토록 의젓할 수 있단 말인가. 걸음걸이도 단정했고 말씨도 차분했으며 무엇보다 그 큰 눈 속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마마께서는 정말 남다르시옵니다. 궁녀들이 수근거렸다. 다른 어린 상궁들은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는데 저분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그러게 말이옵니다. 마치 태생부터 이곳 사람인 양 하시니 홍씨는 이런 수근거림을 모르지 않았다. 허나 그녀는 이미 깨달았다. 궁궐에서는 눈물도 사치이고 투정도 위험하다는 것을, 오직 침묵과 관찰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오전 시간, 홍씨는 대전으로 문안을 드리러 갔다. 영조가 세자빈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자빈이 왔구나. 영조의 음성은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다. 홍씨는 정중히 큰 절을 올렸다. 세자빈 홍씨, 전하께 문안 올리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라. 홍씨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자 영조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요즘 궁중 생활은 어떠냐? 어려운 일은 없느냐? 항송하옵니다. 전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편안하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어린 세자빈은 정말 조심스럽고 총명했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홍씨가 후원을 산책하던 중 연못 근처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가보니 어린 궁녀 하나가 연못가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홍씨가 다가가 물었다. 궁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세자빈 마마,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궁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마, 소녀가 실수를 저질렀사옵니다. 창궁마마의 비녀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는데 그것이 무척 귀한 것이었다고. 홍씨는 궁녀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상처가 나 있었다. 손이 다쳤군요.
비녀 조각에 베었사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상궁마마께서 노하셔서 곤장을 맡게 되었다고. 홍씨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겨우 13살쯤 되어 보이는 궁녀가 사소한 실수로 곤장을 맡는다니. 그녀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상궁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마, 그러실 필요 없사옵니다. 소녀의 잘못이니.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씨는 그날 저녁 상궁 김씨를 찾아갔다. 상궁마마, 오늘 비녀를 깨뜨린 궁녀의 일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상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세자빈 마마께서 그런 일에 관여하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허나 그 아이가 고의로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일 뿐인데. 마마, 김상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궁궐에서는 실수도 죄가 되는 곳이옵니다. 규율이 흔들리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홍씨는 김상궁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렇다면 제가 그 비녀값을 물어주면 안 될까요? 마마, 김상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세자빈께서 그런 일에 개입하신다면 다른 궁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사옵니까? 마마를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옵니다. 홍씨는 할 말을 잃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마시옵소서. 이는 마마를 위한 충언이옵니다. 김상궁이 떠난 후 홍씨는 혼자 침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궁궐의 규칙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서웠다. 선의로 시작한 일도 잘못 행동하면 독이 될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 궁녀는 결국 곤장을 맞았다. 홍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마마, 오후에 다른 궁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상궁 마마께서 마마의 일을 전하께 아뢰 것이라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홍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자빈께서 궁중 규율에 간섭하셨다고. 아직 어리시니 잘못 배우기 전에 가르쳐야 한다고. 홍씨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이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영조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었다. 세자빈이 궁중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홍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귀에 맴돌았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배우거라.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궁궐에서는 모든 행동이 양날의 칼이었다.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면 독이 되었다. 며칠 후 영조가 홍씨를 불렀다. 홍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전에 들어갔다. 세자빈, 영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요즘 궁중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홍씨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나는 너를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다. 영조가 부드럽게 말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다. 허나 궁궐에서는 선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홍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거라. 그리고 궁궐의 법도를 먼저 배우거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홍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착한 마음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필요하고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으며 모든 순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갈 무렵 홍씨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궁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은 정말 단순한 곳이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깊은 속사정이 숨어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10살의 소녀는 이제 진정한 궁중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1752년 가을, 동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세자빈 홍씨가 낳은 둘째 아들이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궁궐 전체가 환호에 휩싸였다. 새손 탄생이옵니다. 궁녀들이 기쁨에 넘쳐 뛰어다녔고 영조는 직접 동궁으로 달려와 갓난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가 바로 정조구나. 영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홍씨는 남편 사도세자와 함께 아이를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 남편의 마음도 안정되지 않을까. 허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자 사도세자의 행동은 오히려 더욱 이상해졌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신경질을 부렸고
아무런 이유 없이 궁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모두 조용히 하지 못하느냐? 어느 날 밤 홍씨가 정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였다. 사도세자가 갑자기 침전으로 들어와 아이를 노려보았다. 저 아이 때문에 온 궁궐이 소란스럽다. 전하, 아이는 원래 그런 것이옵니다. 홍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허나 사도세자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1758년이 되자 사도세자의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영조의 부름을 받고 대전에 나아가는 길에서도 온몸을 떨었고 신하들과 마주치면 피하기 바빴다.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는 동궁의 궁녀들과 홍씨에게 향했다. 전하께서 또 노하셨습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홍씨에게 보고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내관이 차를 늦게 가져다 드렸다고 찻잔을 집어던지시며 난리가 났사옵니다. 홍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분노는 날로 통제 불가능해져 갔다. 그해 겨울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도세자가 궁녀 한 명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홍씨가 다친 궁녀를 돌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일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었다. 마마,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창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홍씨는 그날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사도세자가 폭발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고 사고가 생기면 즉시 수습해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온통 남편의 기분을 살피는 일로 가득 찼다. 17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도세자의 광기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홍씨가 정조를 재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모두가 나를 해치려 한다. 사도세자의 외침이었다. 홍씨는 재빨리 정조를 안고 구석진 곳으로 피했다. 그들이 모두 아비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있다. 나를 미치광이라고 하고 있다. 사도세자가 칼을 뽑아 들고 복도를 활보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홍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침전 문 앞에 나섰다.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다. 전하,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에 사도세자가 돌아보았다. 그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어 있었다. 세자빈, 너마저 나를 속이려 하느냐? 칼끝이 홍씨를 향했다. 허나 그녀는 뒷걸음치지 않았다. 전하, 세상은 전하를 두려워하지 않사옵니다. 홍씨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단지 그 마음의 어둠을 두려워할 뿐이옵니다. 사도세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전하께서는 총명하시고 어지르신 분이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어둠이 전하를 괴롭히고 있어옵니다. 홍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어둠을 이기시옵소서. 전하께는 그럴 힘이 있어옵니다. 사도세자가 한참 동안 홍씨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날 밤 참화는 겨우 막을 수 있었다. 허나 홍씨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 궁중에는 수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사도세자의 광기가 알려지면서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 위험한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했다. 세자저하의 병세가 심각하다던데 이대로 두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것이오. 혹시 폐세자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오? 이런 소문들이 홍씨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편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내의 의무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이 충돌했다. 만약 사도세자가 폐위된다면 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더 큰 사고가 일어난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남편의 병을 숨겨야 하는가? 아니면 치료를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 어떤 선택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홍씨는 큰 결심을 했다. 남편의 상태를 영조에게 은밀히 알리기로 한 것이다. 이대로 두면 더 큰 재앙이 올 것 같았다. 허나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다. 영조는 분노했고 사도세자는 배신감에 더욱 광란에 빠졌다. 궁중의 신하들은 홍씨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세자빈께서 남편을 고발하셨다니 아내로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홍씨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신하들도 모두 그녀를 멀리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밤, 홍씨는 홀로 침전에 앉아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조는 유모가 돌보고 있었고 남편은 별궁에 유폐되어 있었다. 궁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둠 속의 외로움과 아들 정조에 대한 염려뿐이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었을까? 홍씨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침전에 쓸쓸히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혼자 1762년 5월 13일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다. 창덕궁 상공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궁궐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새벽부터 대전에서는 긴급 조정회의가 열렸다. 가도세자의 일로 소집된 것이었다. 해경궁 홍씨는 동궁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마, 대전에서 전령이 왔사옵니다. 창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알렸다. 홍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을? 세자 조하께서 서인으로 감등되셨다고 하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서인 강등이라니. 이것은 사실상 죽음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주기라는 영조의 명이 내려진 것이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홍씨가 비명을 질렀다. 아무리 병이 심하다 해도 친아들을 그렇게 죽일 리는 없었다. 마마, 이미 뒤주가 준비되었다고 하옵니다. 창공의 말에 홍씨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전하께 직접 호소해보겠습니다. 허나 궁녀들이 말렸다. 마마, 지금 배전 근처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사옵니다. 모든 길이 막혔사옵니다. 홍씨는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홍씨는 마침내 대전 앞마당에 도착했다. 온몸을 떨며 정대읍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비주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홍씨가 뒤주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내관들이 막아섰다. 세자빈 마마,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홍씨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뒤주 옆에는 영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폐하, 홍씨가 영조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제발 전하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몸이 대신 죽겠사옵니다. 영조는 차가운 시선으로 홍씨를 내려다보았다. 세자빈, 일어나거라. 폐하, 제발.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영조의 음성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홍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때 홍씨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다. 영조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시어머니 영빈 이씨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자신의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서 있었다. 아버님? 홍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아버님, 설마. 그 순간 홍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성하는 신하들 사이에 자신의 친정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니, 더 나아가 이 끔찍한 결정을 종용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아버님,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홍씨가 아버지를 향해 기어갔다. 허나 홍봉안은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요? 제 남편을, 정조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십니까? 홍씨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들은 모두 차갑고 냉정했다. 세자빈, 진정하거라. 영빈이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시어머님까지. 홍씨는 절망에 빠졌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이었다. 뒤주에서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다. 이틀째 되는 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물 한 모금. 그 미약한 소리에 홍씨는 뒤주로 달려갔다. 전하,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관들이 그녀를 막았다. 안 됩니다, 마마. 명이 있기까지는. 제발요. 물 한 모금이 뭐가 그리 대수란 말입니까? 홍씨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인간의 냉혹함을 뼛속 깊이 느꼈다. 사흘째 되던 날, 뒤주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27세의 사도세자가 마침내 숨을 거둔 것이었다. 전하. 홍씨가 뒤주를 붙잡고 오열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세자빈,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영조가 말했다. 이것이 조선의 법이... 홍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이것이 조선의 법이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 법에서 살아남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홍씨는 일어섰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어떤 이는 동정을, 어떤 이는 경멸을, 어떤 이는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마마는 이제 어찌하실 것이옵니까?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홍씨는 정조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10살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살아야 합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홍씨는 홀로 침전에 앉아 있었다. 남편을 잃었고 친정아버지에게 배신당했으며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았다. 하지만 분노와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조밖에 없었다. 그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왕으로 만들어야 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세상을 이기겠다. 홍씨의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졌다. 29세의 젊은 과부는 이제 진정한 투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모화변이 끝난 후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본궁은 텅 비어 있었고 궁녀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다녔다. 해경궁 홍씨는 홀로 침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29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 10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것이었다. 정조는 유모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홍씨는 과거를 떠올렸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갔다. 반송부 반송방의 작은 집에서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얘야, 세상은 험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살아남는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의 자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그 말이 이렇게 절박한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10살의 궁궐에 들어오던 그날도 떠올랐다. 네가 겨뤄야 할 세상은 이 아비가 모르는 전쟁터다. 아버지의 마지막 방부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결국 남편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냈다. 눈을 감으니 처음 사도세자를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11살의 세자와 10살의 세자빈, 둘 다 아직 아이였는데 그때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세자빈, 이곳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 사도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났다. 전하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사옵니다. 그때의 대답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 아이가 자라서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뒤주 속에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첫 아이 의소세손을 잃었을 때의 절망도 선명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울던 그날 밤 상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마마, 궁궐에서는 슬픔도 혼자 견뎌야 하는 법이옵니다. 그때부터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웃을 때도 울 때도 화날 때도 항상 절제해야 했다. 정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떠올랐다. 첫 아이를 잃고 나서 간절히 기다린 아이였다. 갓 태어난 정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허나 그 맹세를 지키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 줄은 몰랐다. 남편의 병이 심해질수록 정조를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사도세자의 광기가 아들에게까지 향할까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미, 아버님은 왜 항상 화내세요? 8살의 정조가 천진하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하께서는 마음이 아프신 거란다. 그러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질 때마다 홍씨는 정조를 데리고 피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날뛸 때 정조를 안고 숨어 있으면서
아이가 물었다. 어미,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 순간 홍 씨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잘못이 없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절망했다. 과연 이 아이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뒤주 참변이 일어났을 때 정조는 다른 곳에 있었다. 다행히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정조가 물었을 때 홍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언제 돌아오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신다. 그때 정조가 흘린 눈물을 보며 홍 씨는 다시 한번 맹세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그날 밤 붉은 달빛 아래에서 정조를 품에 안고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은 너를 버릴 것이나 어미는 끝까지 너를 세우리라. 며칠 후 영조 앞에 불려갔을 때 긴장감도 생생했다. 대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신하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다. 사도세자의 부인이 과연 믿을 만한가? 그런 의문이 역력했다. 영조의 첫 마디가 귀에 울렸다. 너는 남편의 죄를 알고 있느냐? 그 순간 홍 씨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남편을 변호할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옵니다. 그 말을 할 때의 마음이 떠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접어두고 오직 정조의 생명만을 생각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영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말씀. 그래, 그대는 남편과 다르다. 그 한마디로 정조의 목숨이 구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홍 씨는 깨달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폴어머니가 된 지금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오명, 반역자의 후예라는 낙인. 정조가 커갈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었다. 하지만 홍 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나온 모든 시간, 견뎌온 모든 고통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첫 아이를 잃은 슬픔도, 남편의 광기를 견딘 공포도, 친정아버지의 배신도 모두 정조를 지키기 위해 겪은 시련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조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볐다. 어미, 밤새 깨어 계셨어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홍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미,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조의 순진한 질문에 홍 씨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밤 온갖 기억들을 되새기며 내린 결론이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요? 어미가 약속한다. 홍 씨는 아이를 꼭 안았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정조를 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리이자 어머니로서의 사명이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홍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난 기억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살아남기 위해 배운 모든 지혜, 견디기 위해 기른 모든 인내가 이제 무기가 될 것이었다. 1776년 3월 창덕궁에 봄 기운이 완연했다. 24살의 정조가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영조가 승하한 지 닷새 만의 일이었다. 즉위식이 끝나고 대비가 된 해경궁 홍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41세. 그녀는 이제 조선 궁궐의 최고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상궁이 다가와 인사를 올렸다. 해경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신하들이 적지 않았다. 대비마마께 급히 아를 일이 있어옵니다. 어느 날 밤 상궁이 황급히 뛰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홍구경과 정민씨가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옵니다. 해경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홍구경은 정조의 측근이고 정민씨는 반대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둘이 만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민씨가 정조를 폐위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감히 해경궁이 분노했지만 곧 침착해졌다. 이런 일은 예상했던 바였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였다. 그날 밤 해경궁은 정조를 은밀히 불렀다. 폐하, 요즘 조정의 분위기가 어떠하신지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짐작합니다. 정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들을 당장 처벌하고 싶사옵니다. 폐하, 해경궁이 차분하게 말했다. 성급한 것은 화를 불어옵니다. 차근차근 뿔부터 바로잡으소서. 하지만 어머님, 이대로 두면 제가 방법이 있사옵니다. 해경궁의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다음날 해경궁은 뜻밖의 행동을 취했다. 정민씨의 어머니를 궁궐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대비마마께서 어찌하여 저를... 정민씨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다. 부인, 아드님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해경궁의 조용한 물음에 그 여인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드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1시간 후 그 여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정조를 폐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까지. 감사합니다, 부인. 이제 아드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경궁의 미소에 그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정조는 정민씨를 비밀리에 체포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민씨의 배후에는 영빈이 씨가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님께서 해경궁이 충격을 받았다.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송했던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정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대비마마,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경궁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경궁은 영빈이 씨의 처소를 찾아갔다. 수십 년 만의 일이었다. 어머님, 해경궁이 웬일이냐? 영빈이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민 씨의 일로 왔습니다. 해경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영빈이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민 씨를 사주하여 폐하를 해하려 하셨다는 것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영빈이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사도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십니까? 사도는 미치광이었다. 그 아들 역시. 그만하십시오. 해경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폐하는 현명하고 어진 군주이십니다. 사도세자와는 다르십니다.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다. 아닙니다. 해경궁이 단호하게 말했다. 폐하는 이미 여러 정책으로 그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영빈이 씨가 뜻밖의 말을 했다. 네가 그토록 아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도 혹시 죄책감 때문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도의 죽음에 너도 한몫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해경궁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영빈이 씨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네가 영조에게 사도의 병세를 보고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해경궁은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남편을 구하려고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앞당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니 죄책감에 아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 아니냐? 그 순간 해경궁은 깨달았다. 영빈이 씨야말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시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죄책감이 손자까지 미워하게 만든 것이었다. 어머님, 해경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어머님께서도 괴로우셨겠죠? 사도세자의 죽음이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드시겠죠? 영빈이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정조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영빈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조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영빈이 씨는 크게 달라졌다. 정민 씨와의 연락을 끊었고 더 이상 정조를 방해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조가 해경궁을 찾아왔다. 어머님, 어찌하신 일입니까? 영빈 대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분도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이해해드려야죠. 정조는 감탄했다. 어머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해경궁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그녀가 단순히 정조의 어머니가 아니라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지혜로운 대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1795년 해경궁에 회갑잔치가 열렸. 정조가 직접 화성 행궁으로 모시고 가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머니의 덕이
오늘의 날을 만들었사옵니다. 정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해경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펐다. 이 모든 것이 잠시라면 나는 그 잠시라도 지혜롭게 남고 싶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은 덧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했다. 1799년 여름, 창덕궁에 비부가 전해졌다. 터성 행궁에 머물던 정조가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해경궁은 즉시 화성으로 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어머님, 48세의 정조가 병상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폐하,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해경궁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정조는 마지막까지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어머님, 저희 친정의 일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풍산홍씨 가문의 복권 문제였다. 정조는 생전에 어머니께 약속했지만 정치적 상황상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 일은 걱정 마시옵소서. 아니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순조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날 밤 정조는 해경궁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미의 심정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했다. 하지만 해경궁은 무너질 수 없었다. 매가 무너지면 이 왕조도 무너진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다. 이제 11살의 순조가 왕이 되어야 했고 그 어린 임금을 보필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자 궁중은 이미 세력 다툼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순조의 외조부인 김조순과 그의 일족들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었고 정조 시대의 신하들은 밀려나고 있었다. 대비마마,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상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해경궁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정치적 혼란기에는 침묵이 최고의 전략이었다. 1801년 순조가 즉위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 해경궁은 마침내 손자를 불러들였다. 폐하, 할머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조는 아직 어렸지만 영특했다. 할머니가 무슨 뜻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대비마마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폐하의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해경궁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풍산홍씨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조는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다. 할머니께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폐하, 한 왕조의 도리는 선왕의 뜻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해경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더욱이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폐하께서는 임금이십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관철하셔야 합니다. 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제게 맡겨주십시오. 해경궁의 눈빛이 단호했다. 그날부터 해경궁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풍산홍씨 가문의 억울함을 정리했다. 타도세자의 죽음에 연루되어 몰락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체계화했다. 다음으로는 신하들을 하나씩 설득하기 시작했다. 직접 나서지는 않고 측근들을 통해 은밀히 의견을 전달했다. 풍산홍씨는 사실 피해자였습니다. 통봉하는 영조의 명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고생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런 논리들이 조정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신하들도 점차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1810년 해경궁은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다. 순조를 직접 만나 최종 결단을 촉구한 것이었다. 폐하,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후환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폐하, 해경궁이 손자의 손을 잡았다. 임금의 덕은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큰 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친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편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경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사로운 일이라면 제가 감히 폐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조는 할머니의 진심을 알겠습니다. 조정의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며칠 후 배전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흥산홍씨 가문의 복권에 대한 논의였다. 폐하, 이 일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일부 신하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자칫 잘못하면 당파 싸움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홍공하는 선대 임금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후손들이 죄 없이 고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욱이 정조 전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일이 아닙니까? 마침내 순조가 결론을 내렸다. 모든 논의를 들어보니 복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이것은 할머니의 친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1814년 3월 조선 조정은 마침내 공식 발표를 했다. 풍산홍씨 홍봉한과 그 후손들의 신원을 회복하노라. 그 소식을 들은 해경궁은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루어진 일이었다.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황궁이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야 한이 풀리셨겠습니다. 해경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이제야 아들에게 답할 수 있겠다. 그날 저녁 해경궁은 정조의 영정 앞에 앉았다. 아들아, 어미가 약속을 지켰다. 네가 못다한 일을 마침내 이루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복권 소식이 전해지자 궁중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신하들은 해경궁의 정치적 능력을 새롭게 평가했고 순조는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할머니,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순조가 해경궁에게 말했다. 무엇을 배우셨는지요? 정의란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경궁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폐하께서 그것을 아셨다면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풍산홍씨 가문의 복권으로 해경궁의 마지막 사명은 완성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평안한 노년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정의가 통했다는 확신과 새로운 질서가 바로 섰다는 만족감이었다. 이제야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것 같구나. 해경궁이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랜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1814년 여름 풍산홍씨 가문의 복권이 공식 발표된 후 해경궁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5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창경궁 경춘전에서 보내는 나날은 고요했다.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린 후 오전에는 한중록을 써내려갔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마마, 오늘도 글을 쓰고 계시는군요. 탄궁이 다가와 말했다. 그렇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겨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해경궁이 붓을 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순조가 안부를 묻기 위해 경춘전을 찾았다. 이제 25이 된 순조는 제법 군주다운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폐하께서 친히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해경궁이 반갑게 맞았다. 손자 앞에서의 그녀는 더 이상 정치를 논하는 대비가 아니라 따뜻한 할머니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편안합니다.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순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해경궁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폐하,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백성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가장 큰 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순조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아닙니다. 그저 늙은 사람의 걱정일 뿐입니다. 해경궁이 손을 흔들었지만 순조는 할머니의 진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해경궁은 홀로 앉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10살에 입궁한 후 70년. 참으로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사도세자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서로 어린 나이에 의지했던 그 시절. 그때는 앞날이 이렇게 비극적일 줄 몰랐다. 남편의 광기도, 뒤주 참변도, 홀어머니가 되어 겪은 고난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다. 그때의 모든 고통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구나. 해경궁이 중얼거렸다. 원망할 법도 하지만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1815년 가을 해경궁은 한중록의 마지막 장을 완성했다. 70년 궁중 생활의 기록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마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창궁이 감탄하며 말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 시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를 바라죠. 역사는 기록되어야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해경궁이 붓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해 겨울, 해경궁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평온해 보였다. 마마, 어디 아프십니까?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해경궁이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듯이요. 어느 날 저녁, 해경궁은 친정 조카를 불러들였다. 통선웅 씨 가문의 복권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고모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조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생이라뇨?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경궁이 조카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움츠러들 이유는 없습니다. 고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 말에 조카는 더욱 감동했다. 고모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아는 터라 더욱 고마웠다. 1815년 12월, 해경궁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궁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마마,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창궁이 울먹이며 말했다.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하죠. 해경궁이 상궁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저 없이도 잘 지내실 거예요. 12월 10일, 순조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경춘전에 머물렀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해경궁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지혜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며 정치를 하십시오. 순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12월 15일 새벽, 해경궁 홍씨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81세의 나이였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했다. 마치 오래된 한숨이 조용히 쓰러지는 것 같았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상궁의 울먹이는 보고에 순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다. 대비의 지혜와 절제는 조선의 어머니요, 나라의 스승이었다. 시호는 헌경으로 하노라. 헌경, 총명하고 늘 자신을 경계한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정확히 표현한 시호였다. 장례는 왕실의 예로 치러졌다. 온 나라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다. 조선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무덤은 정조의 건능 근처에 마련되었다. 아들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된 것이었다. 폭릉이라 불린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만났다. 한중록은 그 후 조선 후기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녀가 남긴 문장들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지혜는 학문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그녀의 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몇 년 후, 순조는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무덤 앞에 서서 그는 해경궁을 떠올렸다.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해경궁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인내,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중록을 통해 그녀의 정신은 계속 살아남아 후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어떤 시련도 인간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해경궁 홍씨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봄이 되면 홍릉 주변에 꽃이 피어났다. 그 꽃들처럼 그녀의 정신도 매년 새롭게 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조선의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그렇게 영원히 기억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경궁 홍씨. 그녀는 조선 궁궐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혜로 헤쳐나간 진정한 현자였습니다. 10살에 입궁하여 81세에 승하하기까지
70년 궁중 생활 동안 보여준 그녀의 인내와 지혜는 오늘날에도 큰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도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